여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신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과감히 탈퇴하고 석유라는 신이 내린 선물까지 포기하고 오로지 천연가스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카타르가 뽑아내는 천연가스를 석유로 환산하면 낡고 긴다는 중동 국가들은 카타르에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카타르 왕실이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전부 한국에게 맡기겠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중동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3위라는 오일 파워를 앞세워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는 이란이 있고, 언젠가 석유는 고갈된다며 천문학적인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국가로 변모 중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중동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들 사이에 바로 카타르인데요. 면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10분의 1, 사우디 입장에서 보자면 한없이 작디 작은 하찮은 땅덩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카타르는 이란과 비교해도, 아랍에미레이트와 비교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지만 카타르는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카타르에는 땅덩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복받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귀둥이에 코딱지만큼 삐져나온 카타르 지만석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 페르시아만에서 고기나 잡아 팔고 있던 카타르의 간혹 바다에서 발견되는 진주를 팔아 푼돈이나 벌던 카타르에서도 드디어 유전이 발견됐죠. 이제 본격적인 산유국이 되어 떵떵거리며 돈 좀 써보려던 찰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석유가 있어도 팔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10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1949년부터 석유 수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10년 허송세월에 복수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석유를 퍼올려 미친 듯이 팔아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사우디나 이란의 유전에 비하면 한없이 작았지만 카타르 곳간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석유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1971년 이란과 카타르 사이의 전세계 전체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초대형 노다지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로 끌어올리지 못하다가 1990년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천연가스를 뽑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카타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계산해보면 카타르가 인구 대비 천연가스 매장량은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석유 팔아번 돈, 천연가스 팔아번 돈으로 그동안 고생한 국민들과도 나눴죠. 한때 카타르는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 총소득이 무려 1억 4천만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카타르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했는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고 두바이고 이름 있는 도시에 부르즈 칼리파니, 버즈 알 아라비니, 제다 타워니 하면서 누구나 알만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중인데 카타르에는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멋진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건물 바로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국책사업으로 비정형 건축물의 독보적인 거장 장 누벨에게 요청해 만든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장미를 닮았습니다. 이는 장 누벨이 우연히 카타르 사막을 걷다 발견한 모래덩어리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사막의 선은 바닷물이 고였다가 바닷물이 증발하면 침전물이 남는 대연분의 특성상 일정량의 모래를 끌어안고 증발합니다. 이러한 모래가 모이고 모여한 송이 장미 모양의 모래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사막의 장미라 불리는 해수의 결정체입니다. 장 누벨은 이 사막의 장미야말로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계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현대건설이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입해 사막의 장미를 완벽히 재현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설계글에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도 5개에 불과했던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물이 완성되고 1년 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습니다. 무려 28조 원짜리 선물입니다. 지난 9월 24일 조선에 온 전문지 트레이드인즈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움 올 10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LNG선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주되는 LNG선은 2020년 카타르 왕실이 국내 조선 3사와 140척가량의 LNG선 슬롯 계약을 맺었었는데 본 발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롯 계약이란
정식 발주 전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로 다른 선주들에게 공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체결하는 조선업계의 계약 방식입니다. 기업들 간에는 비밀 유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선사가 몇 개를 계약했는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16척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 3사의 140척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3년 이른 올해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원즈는 우선 올 10월 20척의 LNG 선이 발주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사전에 슬롯 계약한 조선소 4곳 중 몇몇을 줄여 20척을 발주할 수도 있고 4곳에 나란히 5척씩을 발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타르는 4, 5년에 걸쳐 2터부터 30척씩 150척을 전부 발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에 정상적으로 140척가량이 발주된다면 LNG선 한 척당 대략 2천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만 28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카타르가 발주한 이 LNG선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조선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자신이 원년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LNG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앞으로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펙을 탈퇴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오레스 실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2017년 사우디는 카타르가 무장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걸프국들로 하여금 카타르에 대한 단교 및 봉쇄 조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카타르는 사우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외교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오펙의 원년 멤버이기는 하지만 원유 매장량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멤버 중 거의 막내급입니다.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61만 배럴에 불과해 사우디의 5%에 그치죠. 반면 LNG는 이란과 사이에 둔 걸프 해역에 매장된 초대형 가스전 덕분에 전 세계 LNG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80만 배럴로 오레스 2위 산유국인 이라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피해 탈퇴한다는 그림보다는 원유보다 중요한 천연가스에 집중하겠다며 탈퇴하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죠. 실제로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카타르는 현재 7,800만 톤의 연간 생산량을 2024년까지 1억 1천만 톤 그리고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2027년까지 최대 160척가량의 LNG선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증산된 만큼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LNG 운반선의 부재는 수요를 창설하고 그 규모가 160척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선박 좀 만든다는 나라는 모조리 뛰어들었었죠. 결국 중국의 16척, 한국의 140척가량이 발주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카타르라는 국가가 가지는 상징성에 단일 규모로 가장 많은 LNG선을 발주하는 초대형 사업까지 따내면서 한국 조선업의 의상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2020년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산화물 배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선박류에 포함된 황희 함량을 2012년 3.5%로 낮추었다가 2020년부터는 0.5%로 낮춰버렸죠. 이 규제를 어기면 선박이 강제 압류당하거나 심한 경우 운항금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선주들로서는 이 규제를 엄격하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의 탈항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해 황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황 배솔량이 제로에 가까운 LNG 추진선을 새로이 발주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LNG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LNG선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은 대략 153만 CGT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국이 94%에 해당하는 143만 CGT를 수주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0%였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LNG선이 발주됐는지 감이 오시죠. 이러한 덕분에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물량까지 받아둔다면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LNG선은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원유 운반선보다 선가가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와 맞물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포텐 & 파트너스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최소 2,500척에서 최대 3,000척에 이르는 LNG선 발주가 예상됩니다. 이 중 80%가량은 한국 조선업체가 독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는 한국에게는 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발주한 선박을 독점하다시피 수주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카타르를 기점으로 앞으로 예정된 LNG 선들도 거의 대부분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하게 될 테니까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나라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자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99개국과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나라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0,000km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필라이프 제킨토 니우시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랄술 FLNG 플로팅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선도 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에 출항시킨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 선으로 있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4의 상 광구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대신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의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 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셀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 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의 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FLNG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 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 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 M2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 M2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 가체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 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이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솔에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미국의 에너다코 아나다크호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광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광구와 제4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미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LNG 운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G 선은 제4광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LNG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사모종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의 항서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토탈이 내전에 의한 무장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LNG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설비 조성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에콰트레인 2기 밑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운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술호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전부 한국에게 몰아주려는 것일까요? 활산화물 삭스 배출량 상한선을 0.5%로 낮추기로 한국제해사기구 IMO,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가니제이션의 결정에 따라 선박연료 시장은 재빠르게 액화천연가스 이하 LNG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전세계 조선업계는 2010년대 중반부터 벌써 치열한 LNG선 확보 전쟁에 어갔고 이 시장의 승자는 한국이 됐습니다. LNG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입니다.
한국은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는데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의 약 70%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 조선 빅3능전 세계 대형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LNG 운반선을 만들 때마다 한 척당 100억씩 뜯어가며 갑질을 일삼던 프랑스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입장에서는 올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 프랑스 기업에 얼마 전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LNG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쉽게 말하면 액체로 바꾼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천연가스를 기체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영하 163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액체로 유지시키는 이유는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바뀌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NG를 운반하려면 일반 화물창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화물창이 필요한데 이 화물창 덕분에 한국은 1990년대까지 LNG 운반선 시장을 독식한 일본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LNG 화물창은 크게 모스형 모스 타입 과모스형은 갑판 위에 동그란 공 모양의 화물탱크를 말합니다. 노르웨이의 크베너 모스 크바우머 모스4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모스형을 채택한 후 세계 1위라는 자만감에 빠져 좀처럼 번화를 꾀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을 고민하다 선박 내부에 화물창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타입에 조린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는 프랑스의 GTT 가즈트랜스포트 앰퍼샌드 테크니카스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1970년대 중반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LNG선 시장에 주도한 두 형태는 LNG선이 대형화되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모스형의 경우 음량을 늘리려면 구형 화물 탱크의 직경을 키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멤브레인형은 길이나 폭을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해 수송람도 40% 이상 늘릴 수 있어 선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죠. 결국 2000년대부터 멤브레인형은 모스형을 완전히 따돌리게 됩니다. 일본을 따돌린 후 한국 조선사의 독주는 대단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2023년 일본 기전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90%를 우리 조선사가 수주했는데 LNG선은 한 척당 약 2천억 원의 고부가 가치 선박인 덕분에 한국은 다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의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 발주의 90%를 쓸어 담아도 뒤에서 흐모하게 미소 짓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GTT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했듯 GTT는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성가의 5%인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GTT에 지르해야 합니다. 매 LNG 운반선이 건조될 때마다 100억 원을 뜯기고 있으니 대규모 수주에도 로열티 지급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간신히 칙자를 유지하는 수준이죠. 지난 4월 20일 GTT는 1분기 7.989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16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2% 성장한 수치입니다. 핵심 매출원은 단연 LNG 운반선 부문으로 1년 사이 약 969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 수익의 90% 내외가 한국 조선소로부터 나온다고 볼 때 우리 조선 3사가 1분기에 만 로열티로 900억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보면 2022년 우리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121척을 수주했는데 척당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본다면 1년에 지출된 로열티만 1조 2천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번 게 아닌 셈입니다. GTT에 대응하고 싶어도 막대한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GTT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힘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TT가 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죠. 단순히 멤브레인형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불하는 로열티를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GTT가 갑질을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기술 지원을 함께 끼워 팔아왔는데 우리 조선사는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만 있으면 충분한데 GTT는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묶어 계약해왔던 겁니다. 이에 2015년경 우리 조선사들이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기술 지원은 별도로 거래하자고 요청했지만 GTT가 이를 전부 거절해버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지원 서비스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 국산화를 꿈꿔왔던 것이죠. 하지만 GTT가 이를 거절해버리니 멤브레인형을 안 쓸 수도 없어오며 겨자먹기로 필요도 없는 기술 지원 계약까지 체결해야 했던 겁니다. 더구나 GTT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6년이며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5년이 연장됩니다.
선박 설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에도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설치하면 GTT가 해당 선박에 필요한 세부 설계 및 분석, 계산 노트 및 도면을 작성해 조선사에 제공하고 선박 건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불필요한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해 벌써 2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은 사후 서비스 감제 이용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저장 탱크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감제하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용접 전문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생겨도 GTT 본사 기술자를 불러 수리하고 수리비트를 지급해야 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늘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 된 것인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GTT는 국내 최고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김앤장을 선임해 싸웠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GTT는 이제 조선사가 원할 경우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을 별개의 상품으로 분리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라이선스 이용료와 기술 지원료의 비율도 공개될 판이 깔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간척 당 100억 원씩 지불하던 것에서 얼마의 비용이 절감될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은 분명 GTT의 노력의 결실이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자율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면 LNG는 영하 163도 이하 초저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도 등 외부 충격으로 선박이 흔들릴 때도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 핵심이니까요. 다만 원하지도 않는 계약을 감여해 체결하는 관행이 있어 이번에 이것이 시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 화물창 기술이 없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 99 형태의 모스 타입 화물창보다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고 안전성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자 사실상 전 세계 표준이 된 멤브레인형은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선주를 역시 수십 년간 쌓인 기술 신뢰도 덕분에 GTT 멤브레인 기술이 아닌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역시 로열티 지출을 낮춰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률 개선 차원에서 2004년부터 이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화물창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KCLNG테크가 기술개발사로 참여해 KC1 화물창을 개발했고 2018년 국적선 SK 세레니티호와 SK 스피카호에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GTT에 미치지 못해 허용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져 이슬이 맺히는 골드스팟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운행이 중단됐죠. 그러다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12월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LNG 극저온 화물창 국산화를 위한 시험평가 및 국제 인증에 필요한 센터와 장비 구축 시험 장비 및 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 실증 및 국내외 LNG 관련 기관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한 번에 해내지 못하느냐, 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한 번에 완벽히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록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 실패를 자양분 삼아 앞으로 매년 지출되는 1조 2천억 원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역시 훌륭한 실패가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꼭 기술 독립을 이뤄냈기를 DC엔터리가 응원하겠습니다.